안녕하세요. 대박플러스 김보라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최근 시장은 프로그램 매매 현황에 따라서 좌우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프로그램 통해서 매수 물량이 들어오면서 코스피 지수는 0.6% 정도 이틀 연속 상승으로 마감하면서 오늘은 1875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 증시는 뚜렷한 매수세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고 대외적인 모멘텀도 확실한 모멘텀보다는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 폭넓게 투자를 준비하는 관점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대박플러스 함께 하시면서 증시 나비 효과를 통해서 시장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님 모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잠시 뒤에 고수들의 투자 비법을 통해서 이성규의 나비 효과 본격적인 강의 들어보겠습니다. 과거는 현재를 반영하고 현재는 미래를 반영한다. 고정관념은 투자시장 최대의 적. 시장은 선을 그리며 움직이지만 그 끝은 점이다. 이성규의 나비 효과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이성규의 나비 효과 본격적인 강의 들어보기 전에요. 여러분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어떻게 하는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의 함께 하시다가 분명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실 텐데요. 그냥 참지 마시고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라그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여러 전문가분들이 여러분의 질문에 친절하고 자세하게 답변 달아주시니까요. 궁금한 점 생기시면 이 공간을 활용해 보시고요. 그리고서 센TV에서 증권 전문가 방송 샘플러스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시간대별로 잘 맞춰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원하시는 전문가의 무료 강의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이 공간을 통해서도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뿐만이 아니라 종목 상담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현명한 투자를 위해 샘플러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성규의 나비 효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금요일만 되면은 강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강의 제목이 어떤 걸까 굉장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항상 톡톡 튀고 재미있는 제목을 뽑아주시는데 오늘도 기대에 맞먹는 그런 제목을 뽑아주셨습니다. 타이틀이 현금 부자 금태 씨의 창업 시대인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네. 오늘 뭐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현금부자 금태 씨의 네. 창업시대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그건 기사에서 이렇게 제목들을 조금씩 갖다 붙이다 보니까 말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 전부터 뭐 우리가 자주 했던 그 키워드 조합이라든지 그런 것처럼 제목을 가지고만 이렇게 해봤는데요. 오늘은 이상하게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뭐 실망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앵커님도 네. 조금은 실망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오늘 큰 의미는 없다라고 우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대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의미가 없다고 하시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주요 기사들은 어떤 걸 준비하셨는지부터 기사 내용 살펴볼게요. 네, 일단 그 여러 가지 뭐 기사들이 이제 있는데 일단은 그 오늘 첫 번째 기사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여러분들 최근에 들어서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올 거예요. 그 IT 관련 기기들 많이 얘기 나옵니다. 뭐 삼성전자가 뭐 세계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애플이 무너지고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그 핀란드 노키아와 한국 재벌이라고 하는 그 한 칼럼을 기사를 좀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보게 됐는데 이 노키아 하면 사실상 그 핀란드 경제를 이끌고 있었던 그런 전자 IT 우수 기업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노키아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성전자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 자체가 노키아라는 것은 역시나 핀란드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핀란드의 전반적인 어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마련해주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노키아가 몰락하면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냐면 창업 붐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핀란드의 창업 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세계적인 뭐 여기 나오죠. 휴대폰 업계의 제왕이었던 노키아의 몰락과 역시나 관련이 있다. 왜요? 그 모든 경제를 살리는 그런 기업이 핀란드 경제를 살리는 그런 기업이 갑자기 이렇게 몰락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수단을 찾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개인 기업들이 이렇게 좀 많이 생겨가고 창업을 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구조조정으로 나옵니다. 노키아를 떠난 엔지니어들이 수십 개 기업을 세웠고 실제로 세우고 있는 과정에 있죠. 노키아 입사만 꿈꾸던 젊은 인재들도 창업으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그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전자 의존도 그게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혹시나
노키아와 같은 그런 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여기서 짧기 때문에 이 한국 재벌에 대한 얘기들은 지금 자세하게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게 무슨 일이냐면 우리나라도 역시나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이익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고요. 점차 중소기업이나 밑에 기업들은 소기업들은 점차적으로 그런 것들을 못 가져간다는 것이에요. 그럼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이런 기사가 다른 나라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한국 뭐 삼성전자와 어디 재벌이라는 기사가 다른 나라에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 한번 이 기사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문제점 미래 자체를 이 노키아 사건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일지도 모른다는 거. 이게 일단 오늘 첫 번째 좀 주요 기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오늘 총 기사는 한 5개 정도 제가 이제 꼽았는데요. 네. 이제 두 번째 기사 한번 또 볼게요. 되게 안 좋은 뉴스죠. 기업 자금 사정이 최악이랍니다. 투자할 돈이 없대요. 기업들은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뭐 어떤 매출을 올려서 영업이익을 남기고 뭐 당기순이익까지 남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금들을 역시나 수요를 하고 그 자금들로 인해서 또 다시 한번 투자를 하고 그런 방식인데 역시나 그 국내 경제 환경이 점차적으로 이제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그러니까 수입 자체가 많이 안 생기게 되니까 기업들이 자금 사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사실상 그렇죠. 굉장히 어려울 때 기업이 경제 자체가 어려울 때 기업은 많은 돈을 가지고 사실상 투자를 해야만 그 시장 지배력을 나중에는 확보를 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전반적인 기업들이 이게 없다고 합니다. 근데 저 다른 기사를 또 봤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전 세계 경제에서 분명히 유럽입니다. 근데 이 유럽의 은행들이 지금 돈이 없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어디로 돈을 빌리러 가냐면 기업들에게 돈을 빌리러 갑니다. 돈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까먹었네요. 유럽의 이름이 하여튼 기업 이름인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기업이 워낙 현금성 자산 자체가 굉장히 풍부한 기업이라 가지고 이제 그런 기업들로 기업들로 유럽의 은행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역으로 이제 이런 기업들에게 가는 겁니다. 가서 돈 좀 빌려달라 이거죠. 우리 부족하니까 우리가 먼저 좀 가져가야겠다. 가져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 은행들이 다시 또 대출을 일으키겠죠. 결국에는 다시 또 대출을 일으키고 그러면 기업들을 살릴 수 있겠죠. 근데 이 기업들은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많고 유보금도 많고 사실상 여기서 뭐 부도가 난다고 해도 크게 여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배짱이 세죠. 힘이 셉니다. 제가 그 전에 말씀을 자주 드렸던 거죠. 현금 가진 회사들, 현금 많이 가진 회사들, 이거는 경제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현금성 자산들, 뭐 현금성 자산이 많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걸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거, 뭐 예를 들면 단기금융 자산이라고 하는데 단기금융 자산의 대표적인 거, 여러분들 지금 거래하시는 주식 보유 많이 한 기업들, 돈이 없을 때 바로 환매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은 역시나 반드시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 이런 지금 현재 위기에서 지금 기업 뭐 미국 그 지표 좋아진다 뭐 그러지만 사실상 그렇게 좋아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상 좋아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언제 악화가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체는 우리나라 그 중소기업들의 상당히 문제점들을 지금 안고 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그 중소기업들 무너지게 됐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노키아가 몰락한 원인 중에 하나는 자기네들이 이익을 너무 많이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요. 지금 삼성전자만 잘 나갑니다. 삼성전자만 잘 나가지만 삼성전자만 잘 나가는 상황에서 우리의 전반적인 그 중소기업들은 매출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그런 얘기들 나오죠. 삼성전자 잘 가니까 IT 부품주들 투자하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아마 실제적으로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삼성전자의 재고 자산이 얼마나 많이 주는가가 4분기는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거 확인하기 전까지는 IT 부품주들에 대해서 실적 그렇게 긍정적 전망 못 내놓습니다. 실제로 저는 몇 개 기업들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실제적으로 기업을 다 탐방을 하고 실제로 가서 얘기를 하고 관계업자들을 만나고 심지어는 백화점이나 마트까지 가서 그 회사의 제품들이 매출이 진짜 나오는지 전부 다 확인하는데 우리나라 IT 부품주들 그렇게 지금 매출액은 안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물론 신규 설비 투자 들어간 OLED나 AM OLED 쪽에서는 일부는 나오고 있는 곳은 있습니다. 하지만 다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 굉장히 꼼꼼히 따져야 된다는 거,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런 기업들이 수익이 안 났을 때 투자할 돈이 없다는 건 그 기업은 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자, 윤무건 삼성전자 사장님이 그랬어요. 기기간 경계를 허문답니다. 뭐 이거는 지금 저기서 미국에서 열리고 있죠. 자, CES라고 하는 이거는 MWC랑 조금 이렇게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라고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대표적인 두 개다가 일종의 말하면 IT 기기들을 홍보하는 그런 어떤 대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MWC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모바일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일종의 그 스포츠로 한번 따져보면 축구만을 겨루는 월드컵이라고 볼 수 있고 CES 같은 경우는 올림픽이라고 표현하는 게 낫겠네요. 모든 경기들이 다 들어가니까 모든 IT 기기들이 다 들어가고 여기 MWC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그 모바일 기기들만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요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지금은 CES가 열리기 때문에 뭐 TV 그것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기 해가지고 모든 그러니까 가전기기, IT 기기들이 모두가 들어가요. 근데 기기가 경계를 허문답니다. 이거 아마 그 여러분들 TV에서 애플 선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애플 선전 보면 뭐 여기에 책갈피를 해놓으면 뭐 저기에도 책갈피가 되어 있고 뭐 여기에 뭐 어떻게 해놓으면 저기도 되어 있고 집에서 뭐 작업하던 게 회사로 가면 거기 그대로 또 있고 그런 애플의 광고를 보셨을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 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옛날에는 우리가 PC 그러니까 모바일 인터넷 같은 거 이제 쓰게 될 때 무조건 어디입니까? 집 아니면 어디요? 사무실 이런 데서만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PC를 썼어요. PC를 썼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났죠. 전부 다 모바일 기기 들고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인터넷을 계속합니다. 인터넷을 계속하고 뭐 검색도 하고 그래요. 사실상 그래서 얘기 나온 게 지금 뭐냐면 뭐 다음이나 NHN이나 이들에 대해서 과연 이 성장성이 있냐 없냐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봐요. 왜요? 여러분들 TV 한번 보세요. 스마트 TV 별거 아니에요. 일단 스마트폰 크게 키워놓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태블릿 PC도 마찬가지죠. 스마트폰 키워놓은 거, 더 키워놓은 게 스마트 TV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들 들어갔을 때 뭘 가장 먼저 하냐면 대부분이 이런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뭔가를 검색을 해요. 뭐 검색하는 사이트 따로 다 만들기도 하지만 지금 검색 경쟁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아마 우리나라 모르게 알게 모르게 다음과 NHN도 서로 싸우고 있고 국제적인 그룹들이죠. 뭐 구글, 뭐 바이두 할 거 없이 전부 다 이 검색 시장을 집중합니다. 왜 검색 시장을 집중할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색을 안 하면 결국에는 그 뒤에 이어지는 연계 산업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기간 경계를 허무게 됐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일단은 다음이나 NHN 같은 검색 광고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출이 나와야죠. 그냥 검색만 한다고 해서 그게 매출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뭐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배너 광고라든지 아니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그런데 같이 실은 그런 어떤 모바일 광고 이런 시장까지도 계속해서 누가 확대해 나가는가 봐야 되는데 기기간 경계가 허문다는 것은 전체 시장이 결국에는 넓어진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말 그대로 집이나 사무실밖에 사용했는데 이거밖에 사용 못했는데 이동하면서도 사용하고 다 사용한다 이겁니다. 그럼 전체 시장은 어쨌거나 넓어지게 돼요. 그러면 다음이나 NHN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지금의 주가보다는 더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검색 시장은 좀 이따 제가 또 자세하게 조금 추가적인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런 것들이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네요. 자, 온난화로 이게 저 아까 그래서 별건 아니었습니다. 금태라는 게 여기서 나온 거였어요. 명태가 네. 너무 비싸져 가지고 이제 금태가 됐다 그런 얘기인데 참 부르주아 됐죠. 몸값이 높아졌어요. 우리 명태 씨가. 그래서 금태 씨가 됐는데 그 첫 번째 시간에 보신 분들 아마 기억하셨을 겁니다. 첫 번째 시간에 보신 분들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상어떼가 제주도에 나타나서 참치 가격이 올라간 거다. 왜요? 참치는 한류성 어류죠. 여기 나옵니다. 명태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게 되면 차가운 물에서는 한류성 어류죠. 그죠? 그때 뭐 그런 얘기 나왔어요. 참치가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뭐 일본 근해에 있는 참치들이 뭐 안 잡혀가지고 다른 나라에 그거 아니에요. 온난화 때문에 참치들이 일종의 말하면 참치들이 북쪽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어떻게 옵니까? 그때 상어떼가 나타나고 했을 때 상어떼는 난류성 어류들이죠. 그게 우리나라까지 온 거예요. 결국에는 명태가 다시 한번 그걸 증명시켜줘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진짜 온난화가 됐구나. 온난화가 진짜 됐구나. 지금은 된 거예요.
앞으로 될 거고 또 될 거고 또 될 겁니다. 그러면 물론 명태가게 계속 안 먹으면 그만이죠. 안 먹으면 그만이고 뭐 다른 거 요리 해 먹어도 돼요. 뭐 대체 요리가 생겨난다거나 뭐 그러겠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때는 우리가 상어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뜨거워졌구나 이렇게 난다고 한다면 이제 실제적으로 직접 말합니다. 기사에서요. 동해의 수온 상승으로 나왔죠. 온난화는 실제적으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고 그때 말했죠. 제가 그와 관련된 산업들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기사들이 나왔다. 확실하게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홀딩하고 가는 거예요. 관련 종목들은 그때 말씀드렸던 거.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 실제적으로 온난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한 거 진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네 번째 뉴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건 참 재밌더라고요. 모바일 카드랑 멤버십이랑 쿠폰이 합쳐져서 이제 스마트폰 전자지갑 출시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그 휴대폰을 가지고 카드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카드처럼 뭐 이렇게 찍을 수 있는지 그거는 뭐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나온 거는 뭐냐면 이 어디였습니까? 어플리케이션 있네요.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다운받은 다음에 말 그대로 여러분들 신용카드 이런 거 사용했던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체크카드입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아니에요. 체크카드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증권의 CMA 계좌. 이거는 보통 은행에 연관돼 있죠. 이거는 증권입니다. 자, 카드 회사가 있어요. 카드 회사가 봤을 때 누가 갑일까요? 자, 은행은 체크카드 갖고 있고 CMA는 증권카드가 지금 신용카드 제한 걸었죠. 카드 회사에서 정부에서 제한 걸고 있죠. 신용등급 몇 등급 이하는 그 카드 발급 못 받게 하고 신용카드 발급 못 받게 하고 그러면 신용카드 회사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수익성이 묶여버렸죠. 가야 돼요. 은행이나 증권사로. 자, 너희들 우리랑 손 잡자. 그렇게 하죠. 손 잡아야 돼요. 손 잡는데 은행이나 증권 같은 경우는 이 카드 업계에 대비해서 이 상황에서는 갑입니다. 갑의 입장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파워가 그만큼 더 세다는 거예요. 모두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안 할까요? 지금 은행이나 증권들도 어렵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갑이 아닙니다. 아마 같이 손잡고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결국에는 하게 되는데 이것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금융에서 신용이라는 부분들이 사라지게 되면 아무래도 뭐 부도 위험이라든지 그런 위험들 자체는 많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신용도 없어지고 말 그대로 체크카드랑 CMA에 있는 것만 쓰게 되니까 현금성 자산들이 빠르게 돌아가고 그럼 이런 사회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됐을 때는 결국 경제는 좀 더 안정적으로 탄탄하게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먼 미래를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 이게 나쁜 얘기가 아닙니다. 신용카드 맞고 그렇게 하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금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그렇죠. 신용카드 쓰시는 분들 뭐 돌려막고 그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이 또 안 되게 되면 신용 병색이 좀 약간 될 수 있다는 거에서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지만 장기적으로 이건 경제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것이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기사 5가지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네, 오늘 기사 내용을 쭉 정리해 봤는데요. 오늘 제목은 정말 큰 의미는 없네요. 들어보니까 기사 내용들에 들어왔던 단어들을 교묘하게 조합해 주신 내용인데요. 정리해 보면 노키아의 몰락으로 인한 핀란드의 창업 붐과 그리고 국내 기업 자금 사정 악화 그리고 온난화로 인한 명태 밀수 소식과 또 그 밖에도 삼성전자와 삼성카드의 사업 방향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오셨는데 아마도 이렇게 좀 큰 의미 없이 제목을 뽑아주신 거는 오늘 어떤 종목을 소개하실지 숨기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기사 내용을 쭉 들어봤는데 아직까지는 이 기사들의 연관성이 뭔지 저는 아직 포착하기가 어렵거든요. 이 기사들 사이에서 팀장님은 어떠한 포인트에 주목하셨는지요? 네, 일단 핵심 포인트 몇 가지를 제가 오늘 네. 좀 이렇게 당황하셨나 봐요. 그동안은 네. 좀 잘 맞추시고 그러셨는데 네, 오늘은 좀 못 전혀 맞추는 거 모르겠어서 보니까요. 저도 지금 당황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네. 각가지 기사들에 대한 제가 이제 추론을 하겠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로 일단 그 핀란드 노키아와 한국 재벌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뭐 아까도 잠깐이나마 말씀드렸지만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회 구조가 그렇죠. 그 수익률로 보면 보통 이제 피라미드 구도인데 여기가 이렇게 없어진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갈까요? 여기로 가거나
아니면은 여길로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모양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여기가 위태위태해지잖아요. 이러면 경제가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삼성전자가 단독으로 저렇게 치고 나가면서 물론 삼성전자가 혼자 치고 나가지 않을 거예요. 왜? 과거부터 삼성전자가 많은 중소기업들 살리고 1차 벤더로서 살리고 2차 벤더로서도 살리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이제 우리나라 전반적인 IT 업계도 발전하는데 분명히 기여를 했죠. 근데 좀 약간 어려울 때는 삼성전자가 좀 더 공격적으로 뭐랄까요? 같은 1차, 2차 벤더들을 좀 많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기에 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게 됐을 때 점차적으로 중산층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무슨 얘기들 나오냐면 지금 소득의 양극화라는 게 나오고 있죠.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지만 부익부 빈익빈 상태 지속됩니다. 결국 그 나라 경제는 무너져요. 우리나라도 핀란드와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는 그 중산층들이 나와서 어디 하냐면 1인 창업기업 굉장히 활발해질 겁니다. 이 여건들은 사회에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바일 기기가 활성화되게 되면서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라는 앱 개발자라는 새로운 직업이 생겨났죠. 앱 개발자라는 새로운 개념들이 생겨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또 이제 뭐 쿠팡이라든지 우리나라 몬스터 티켓이라는 티켓 몬스터 같은 그런 새로운 소셜 커머스 서비스 자체도 나타나고 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 SNS 게임이라든지 SNG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도 생겨나고 그런 게임을 만드는 또 기업들도 생겨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생겨납니다. 1인 창업 이제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어떤 지식만 갖고 있고 어떤 기술만 갖고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무자본 창업도 굉장히 많이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점점 더 저렇게 어려워지게 되면 결국에는 1인 창업 기업이 굉장히 활발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자, 1인 창업 기업 활발해지고요. 그 다음에 기업 자금선을 최악 투자할 돈이 없다라는 곳에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업 접근 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은 보통 이제 주식만 이제 하시니까 그걸 말씀드리게 되면 주식 시장이 원금 보장을 해주는 시장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산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돈이기 때문에 투자할 때 누구의 조언은 받되 최종 결정은 자기가 내리는 겁니다. 자기가 내리는 거고 그 조언을 해준 사람 원망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왜요? 자기 돈이고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건데 그걸 만약에 못 지켜서 만약에 한 기업에다 100% 투자를 해버려서 이게 갑자기 반토막이 나서 50%가 됐다. 이거는 누구를 원망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러니까 증권사 레포트를 보고했다. 그렇다고 해서 증권사 욕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옹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어차피 최종 결정은 자기가 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할 때 여러분들 뭐 다 재무제표, 재무 분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현금성 자산이 풍부한 기업을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현금은 항상 그렇습니다. 이제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갖고 있을 때는 위기 시에 돌파할 수 있는 능력. 다른 기업은 현금이 없어서 바로 주저앉을 수 있지만 이런 기업들은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금성 자산이 풍부한 기업들 두 번째로 선택하라는 거 좀 두 번째 기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세 번째 기관 경계 허문다. 이거는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 끊임없는 인터넷 사용, 자, SNS나 포털 산업 이것들의 사회 영향력이 언론사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언론에서 어떤 기사를 이렇게 내놓는 것보다 SNS에서 어떤 기사가 나오는 것이 파급력이 더 커요. 이번에 또 정부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던데, 팔로워가 4명 이상 되게 되면, 뭐 조장, 이거 사회 뭐 조장 그런 걸로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 잘못했을 때. 그런 것 되는데, 그 보통 팔로워들 보게 되면 일반인들이 보통 팔로워 한 10명 정도 이제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많이 맺어서 저는 한 200명 정도 되는데 팔로워가 뭐 한마디 잘못하면 정말 뭐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뭐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만큼 이 SNS나 포털 산업 자체, 그러니까 검색 서비스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 사회 자체에서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언론사 뉴스 요즘에는 못 믿겠다. 대신에 SNS에서 누가 쓰면 믿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언론사들은 뭐 상당히 좋죠.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공정한 보도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사회적 영향도 얻고 그런데 이것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언론사를 뛰어넘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있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도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 정보 중복 현상이라는 거 알려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이 약가 인하라는 부분들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그리스에서 지금 무슨 일이 있냐면 아스피린을 못 구한답니다. 약가 인하 제재 받은 대표적인 약품이 아스피린이에요. 그러면 아스피린 제조업체가 아스피린을 만들까요? 약가 인하돼서 수익성도 안 남는데 아스피린 가격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요. 구하지 못해가지고 비싼 가격에 주고 사옵니다. 약가 인하 우리나라에서 정책하지만 실제적으로 제약업계들 여러분들 이익 한번 추이 보세요. 안 무너졌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계속 나오는 거는 약가 인하 때문에 이 제약업계들 타격 받을 거다.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에 뭐 이거 이 30% 타서 할인시키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할인시키고 있어서 그 여파들은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스며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자, 약가 인하된데 주가 내려가겠네. 근데 제가 혼자 말했어요. 근데 이것이 SNS를 타고 돌아요. 또 오죠? 누가 그래요? 친구가 갑자기 그랬어요. SNS로. 약가 인하 내려갔는데 그래? 그럼 주가 더 내려가겠네? 그러다 또 한참 있는데 이게 돌고 돌아서 또 와요. 약가 인하된데 그러면 주가 더 내려가겠네. 분명히 한 정보거든요. 정보 하나. 분명히 하나인데 이것이 갑자기 막 중복이 되기 시작하더니 쭉 내려가는 거예요. 쭉쭉 내려가요.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그 제약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우리나라 2011년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최고의 상승을 달렸던 차화정이 있습니다. 다 좋다고 그러죠. 다 좋습니다. 근데 좋은 거는 딱 한 번뿐이었어요. 딱 한 번뿐이었는데 그것이 중복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SNS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 일단은 경계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뉴스였습니다. 자, 금태됐답니다. 온난화에서 금태되고 명태밀수가 60배로 증가. 참 나쁜 거죠. 이거 비싸졌다고 명태밀수에서 하고. 근데 이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실제적 온난화가 좀 가시화됐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들 그냥 온난화가 된다고 해서 이게 나쁜 게 아니라 기온이 전체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지각 변동들이 일어나요. 이거는 뭐 지구과학 이런 걸 통해서 배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자연재해가 증가될 확률이 높아요. 이 온난화가 어느 정도 기후가 바뀌고 나서 이게 정착되기 전까지는 많은 그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자연재해 증가가 앞으로 한동안은 좀 더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왜? 이런 것들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가 상당히 자연재해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핵심 포인트고요. 자, 마지막. 이것도 아까 전에 같이 말씀드린 거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신용 부담에 대한 것을 이제 점차적으로 해소한다라는 뜻이죠. 왜요? 체크카드나 CMA 계좌를 이용하게 되니까. 그리고 단기적 신용 경색.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신용 물량들이 있는데 이걸 급속도로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신용을 다시 써야 되는데 단기적 신용 경색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행이나 증권이나 단기적으로 조금, 증권은 아니더라도 은행주들은 조금 약간은 부진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는 전반적으로 해소가 된다라는 거. 이것이 오늘의 전반적인 5가지 뉴스에 대한 핵심 포인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도 머리가 아픕니다. 핵심 내용을 들어봤는데도 도무지 감이 안 잡히고 더 산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이 기사들의 핵심 포인트 어떤 건가요? 추론해 주시죠. 네, 이제 결과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첫 번째 빠르게 가겠습니다. 자, 1인 창업 기업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다 창업하고 즉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혼자서 그러니까 결혼 안 하고 혼자서 산다고 했을 때 개인 창업해서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밥해 먹을 시간이 있나요? 없겠죠. 없을 겁니다. 그죠? 없을 거예요. 네. 그러면 어디 가서 먹을까요? 뭐 음식점 간다거나 친구랑 만나서 먹는다거나 아니면 뭐 가까운 뭐 편의점 등에서 뭐 맛있는 뭐 패스트푸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먹겠죠. 두 번째, 현금성 자산 풍부한 기업들은 대부분 어떤 기업이냐면 제약 음식료 업종이 대표적이에요. 왜냐하면 재고를 빨리빨리 소진해야 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잘 안 무너져요. 이런 기업들이. 그리고 세 번째, 사회적 언론사 띄어 정보 중복 현상 조심. 이게 그 말이에요. 아프면 계속 아프나? 이 증시라는 것도 어떠냐면 우리 사람이랑 똑같아요. 사람이 그렇죠. 아플 때가 있으면 막 계속해서 몸이 처져요. 몸이 처지고 그러지만 그것이 회복됐을 때는 또 활발하게 또 움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100m 달리기 그 속도로
예? 한 1km, 2km만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지칠까요? 지치다 못해 숨 막혀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뭐 산소호흡기 꽂고 막 그러죠.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증시도 막 활황할 때 계속 활황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 쉬게 되는 거고 아플 때가 있는 거고 아프면 또 다시 나을 때가 있어요. 그런 어떤 자연과 비슷하다라는 거 그런 것도 하나 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연재해 증가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의 노력이다. 이란 압박 지금 여기서 계속되면서 그 원유 유가 가격 올라가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 이란 이거는 좀 약간 국제적인 그런 상황인데 미국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게 뭐냐면 이 중동 지역의 유가입니다. 중동 지역의 유가 때문에 이 원유 때문에 중동 지역에 대해서 뭐를 잘 못해요. 뭐를 잘 못하고 그런 사이에 그거 팔아가지고 저런 거 무기도 만들고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해요? 중동 지역 죽이기 위해서는 만약에 미국이 그렇게 패권을 잡고 싶으면 유가를 떨어뜨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란을 뭐 끝장을 내든지 뭐 이렇게 하겠죠. 아니면 뭐 핵무기를 뺐든지 아니면 안정을 시키든지. 그러면서 가장 원하는 건 이겁니다. 원유 의존도를 점차적으로 해소시키는 거예요. 미국이 신재생 에너지에다가 그렇게 투자를 하려고 하고 WTI요 재고 이거 재고 측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 보통 통계에서 역이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베이지 정리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이용하는 방식인데 통계학에서 그거 이용해서 재고 측정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재고가 얼마 있는지 몰라요. 말로 써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란 압박 심화를 시키게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원유 가격을 인상시킬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유가를 아마 다운시키게 될 거예요. 다운시키게 되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이게 굉장히 압박이 심화되게 만들어야죠. 왜요? 그래야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명분이 생기죠. 어떤 일이든지 명분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농작물 재배예요. 기온이 안 맞으면 농작물이 못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자 개발에 대한 향후의 탄력성들이 엄청나게 붙을 거예요. 그런 것들 역시나 미래에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는 이거 뭐 금융업 자금경세 일시적 해소 뭐 기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전반적으로 이제 조합을 해놓고 보게 되면 그렇죠. 딱 여기서 나오는 게 있죠. 여기서는 분명히 제가 음식을 말했을 거고요. 여기도 제약이나 음식료 분명히 먹는 쪽으로 이제 갑니다. 먹는 거. 이게 아프면 계속 아프나 제약주들이 그렇죠. 계속 주가가 저렇게 있을까요? 결국에 제약주들이요? 그렇지 않아요. 반란을 일으킬 겁니다. 그리고 이란 압박 심화 원유 의존도 전차 감소 이렇게 되게 됐을 때는 뭐냐면 원유라는 것은 국제 인플레이션의 가장 중심에 위치해 있는데 이게 의존도 전차 해소하고 낮추면 디플레이션이라는 거죠. 디플레이션이 뭐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그런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물가 압력 완화라는 뜻이에요. 물가 압력 완화. 그리고 종자 개발 탄력 받게 되면 어떨까요? 종자를 여러분들 종자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종자를 키워서 뭐 옥수수에서 이 반도체 세라믹을 빼낸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종자를 개발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콩에서 기름을 짜낸다든지 그 기름으로 실제로 자동차가 달리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종자 파워는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우리한테는 많이 안 알려져 있지만 종자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굉장히 선점하려고 하는 산업이에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우리나라도 이거 하고 있죠. 골든시드 프로젝트라고 그래가지고 금보다 비싼 종자를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퍼붓습니다. 심지어 그 농업법인들에게는 배당세도 면제시켜주고요. 모든 그 일반 법인세까지 다 감소해줘요. 그거 어디다 쓰라고요? 다 그 R&D 하는데 종자 개발하는데 써라.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그러면 좋은 종자가 개발이 되면 음식이나 제약한테 물가 부담이라는 게 원재료 부담이라는 게 역시 또 낮아지겠죠. 뭐 원유가 낮아지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그런 점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뭐 신용 부담 전체적으로 해소가 된다라는 거. 단기적 물론 신용 경색 자체는 있을 수 있지만요. 근데 신용 부담이 신용 부담이 점차적으로 해소가 되게 되면 이제 음식료 업종들의 아무래도 매수세가 몰릴 가능성은 뭐 상당히 많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외출도 못 하고 그러다가 딱 나가서 누군가를 만날 때 분명히 뭐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가서 사람들 만나고 뭐 패션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늘어나는 거고 그럴 겁니다. 물론 큰 단위의 뭐 어떤
산다거나 그런 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이 부분에서도 좀 외식 측면들을 좀 이렇게 제시를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오늘의 그 키워드, 추론을 조합해서 키워드를 짜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범위가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약업종 그리고 음식료 업종으로 줄여지는 것 같은데 이 가운데서 팀장님이 주목하시는 산업과 기업은 어떤 건가요? 네, 일단 네. 오늘 그 최종적으로 뭐 결론 말씀드리면 뭐 현대 그린푸드라고 일단 정했습니다. 현대 그린푸드라고 네. 정했는데 오늘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현대 예. 그린푸드 나가서 월요일 날 또 사면 되겠네. 이거 아니에요. 오늘 잘 들으셔야 되는데 네. 현대 그린푸드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누가 옛날에 그런 말을 했어요. 음식료비 경기 방어주라고요? 진짜 경기 방어줄까요? 제가 잠깐 저 원래 차트 같은 거는 잘 안 키는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그거 한번 볼까요? 최근에 잘 가고 있는 게 음식료 업종에 뭐가 있냐면 오리온이 있죠. 오리온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오리온하고 자 삼성전자 한번 비교해 볼까요? 삼성전자가 지금 그때 증시가 폭발적으로 상승했던 2004년도부터 한번 보죠. 2004년도부터 보게 되면 2004년도에 폭발적으로 상승하면서 이때부터 한번 칠게요. 그러면 40만 원인데 지금 2배 조금 넘게 가죠. 오리온 한번 볼까요? 2004년도에 얼마였죠? 10만 원인데 지금 60만 원, 6배 갔어요. 삼성전자에 6배를 갑니다. 이게 경기 방어주입니까? 이게 진짜요? 저는 굉장히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들 IT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게 되면 IT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근데 IT를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게 뭐 어려워서 뭐 그런 측면들이 아니라 왜 안 좋아하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IT는 무슨 문제가 크냐면 만약에 경쟁 기업에서 뭐 좋은 제품 개발했다 그러면 갑자기 다른 업체가 주가가 퍽 하락합니다. 손 쓸 틈도 없어요. 그냥 막 하락해요. 근데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패션이나 어떤 그 기업이 좋은 음식이나 패션을 개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패션 자체나 음식 그 문화 자체가 커져요. 그러면 얼떨결에 옆에 있는 회사들이 음식을 내놓으면서 같이 패션을 내놓으면서 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라면 업계에서 지금 흰국물이라는 게 있죠. 이거 맨 처음에 꼬꼬면에서 나왔는데 갑자기 삼양식품에서 낙하산기 짬뽕 내놓더니 엄청나게 수혜를 봐요. 물론 농심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음식 자체는 그래요. 이런 식으로. 근데 IT는 유독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다 놓고 보세요. 다 놓고 보면 IT들의 그 몇 년 동안의 기업 주가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대전 여건에 많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거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좋아하지 마시고. 근데 두 번째는 일단 유통산업 확대에 따른 성장속 지속입니다. 현대그린푸드 같은 경우는 이제 식자재 업체예요. 3위에 식자재 업체인데 제가 이거는 이따 설명드릴 텐데 유통산업 그러니까 마트나 백화점이 들어서게 되면 당연히 푸드코트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시나 수혜를 잇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에서 업체들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성장성은 좀 지속될 거라시라는 말이고요. 한식 최근에 그런 것이 있어요. 그 JP 모간이 놀부버쌈을 인수했어요. 괜히 인수한 게 아니에요. 한식이 굉장히 좀 많이 퍼집니다. 물론 우리나라 그 아이돌 가수들이 선전한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좀 세계로 뻗어나가는 측면도 보여요. 뭐 한간에는 넥센을 그 원할머니 보쌈 쪽에서 이제 스폰을 이제 해준다는 얘기가 루머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만큼 한식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음식 업계의 파워가 세졌고 뭐 우스갯소리를 하면 넥센 히어로즈가 아니라 그러면 막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원할머니 보쌈 히어로즈로 되는 거냐 그래서 굉장히 그 넥센 히어로즈 팬들이 지금 분함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뭐 이거 어떻습니까? 그냥 야구만 잘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만큼 그 한식 업체들이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거고요. 아무래도 또 뭐가 있냐면 여성들이 사회 진출 확대를 하다 보니까 외식 의존도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에요. 과거보다 많죠. 같이 일하고 피곤한데 뭐 집에서 해 먹겠습니까? 뭐 물론 해 먹는 경우도 있겠지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가서 밖에서 따로따로 먹든 같이 먹든 그런 경우도 많고 그 위탁 급식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어요. 위탁 시장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외부에 그런 어떤 이런 식자재분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들여와서 나눠서 위탁 급식 자체를 해먹고 그런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현대 그린푸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기업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강점 지금 제가 좀 짧게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좀 중요한 게 있어서 예. 빨리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네. 장점은 뭐냐면 범현대가입니다. 범현대가 하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현대가예요. 현대백화점 쪽이에요. 현대자동차 아닙니다. 여기 현대자동차 그룹하고 현대가 그룹하고 틀린 거예요. 네. 여기 현대백화점이 통해 있어가지고 뭐 현대아산이라든지 그 아산병원도 있죠. 그것들이 전부 다 현대가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병원에도 급식이 있고 백화점에도 급식이 있고 그런 것들이 유통망을 넓혔을 때 역시나 현대가 그런 어떤 형을 통해서 이 현대그린푸드가 나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고요. 단점은 뭐냐면 경쟁 업체들에 비해서 후발주자입니다. 신세계나 대표적인 유통 식자재 업체인 CJ에 비해서 조금 후발주제예요. 그리고 국내 식자재 산업 자체들이 조금 약간 포화는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기회는 뭐가 있냐면 한식이 세계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현대그린푸드 같은 경우는 중동 지역의 수출을 계속 해왔어요. 그 식자재를. 그렇기 때문에 중동 시장이 좀 더 확대됐을 때는 현대그린푸드가 식자재 시장에서 좀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진입장벽이 낮은 산업이에요. 만약에 누가 막 치고 들어오거나 막 신세계 뭐 CJ 이렇게 막 치고 들어오게 되면 사실 걷잡을 수 없어요. 그리고 뭐 조그만 기업이더라 하더라도 그런 기업들이 좋은 제품을 가지고 나오면 사실상 이거는 손쓸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앞에서 이런 장점이나 뭐 해외 그러니까 중동 지역 특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을 넓힐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좀 긍정적인 관점이라고 그런 점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뭐 여팡 전망 자체를 뭐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단체 급식에 대한 그 수주 증가 추세입니다. 올해 11월 달, 그러니까 3월 달까지, 그러니까 3분기까지 있는 건데요. 점차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죠. 지금 보게 되면. 그리고 현대그린푸드의 업황 이제 전망이죠. 이거 단체 급식 고객 기반 확대. 참, 점차적으로 잘 하고 있어요. 점차적으로 잘 하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그 추세를 이뤄나가고 있고, 단체 급식 같은 경우, 이제 여기는 이게 예상 추정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거는 제가 아는 그 리서치 센터를 통해서 자료를 좀 이렇게 빌렸습니다. 빌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 추정치 이렇게 나오는데, 단체 급식 사업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현대 그 식자재 유통 사업 전망 자체도 역시나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계속해서 물론 이 미래 그 어떤 성장성이라 볼 수가 있겠지만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런 성장세들이 꾸준히 뭐 일어날 가능성 뭐 상당히 높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현대그린푸드에 대한 기업 분석도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현대그린푸드 투자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 이 점도 들어볼게요. 네, 일단 그 현대그린푸드의 뭐 네. 기업 가치 자체를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평균 PER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기업의 그 어떤 구간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항상.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10PER 5배에서 13배 수준으로 옮겼는데 저는 뭐 2012년을 적용한 게 아니라 2011년 EPS만 적용을 했습니다. 왜냐? 2012년에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고 그걸 적용하겠어요. 그래서 PER 수준을 적용하는데 약 16배 수준이더라고요. 최근에 그 무상급식이라는 테마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테마적 영향들이 좀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평가 구간이 들어갔던 13배 이상을 넘어갔기 때문에 이것만 보게 되면 지금 현재 현대그린푸드는 고평가라는 것이고요. 평균 PBR로 보게 되면 0.5배 수준에서 1배 수준까지 움직였던 거예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PBR도 1.35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고평가 구간에 들어갔다고 평가를 해보죠. 역시나 테마적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근데 추가적 PER, 그 프리미엄, 그러니까 PER이 보통 수준에서 넘어가고 고평가돼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선전했는데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범현대가지 아까 현대차 그룹 그쪽이 아닙니다. 근데 같은 현대 이름을 쓰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는 왜 세계 한식화가 국제적으로는 무슨 이름으로 인식이 되냐면 현대라는 이름 자체가 프리미엄이 붙게 됩니다. 다른 기업이라도 하더라도 물론 다른 기업은 완전 다른 기업은 아니죠. 그런데 이 현대라는 브랜드 가치 자체가 이 프리미엄 자체, 그러니까 PER 프리미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사실상 지금 16배, 1.35배 정도 수준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고평가는 또 아니라고 평가가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됐고 재무구조 같은 거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이 안정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뭐 너무 복잡한 얘기라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한 거
현금성 자산 및 단기 금융 자산, 그러니까 바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들이 시총액 대비해 가지고 약 14% 수준으로 굉장히 양호한 겁니다. 시총액 대비해서 현금성 자산만 14% 된다는 것은 엄청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일단 현대그린푸드의 기업 가치 자체는 뭐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현대그린푸드 종목에 대한 얘기까지 알찬 강의 내용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만 제가 네.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네. 오늘 앵커님도 아마 좀 모르셨을 겁니다. 모르셨는데 아, 예. 제가 한 가지 따로 준비한 게 있었어요. 좀 깜짝 네, 놀래켜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당황스러워라. 네. 그 뭐냐면 지금 현대그린푸드가 지금 고평가돼 그러면 매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 이런 아마 생각들 많이 하실 겁니다. 지금 제가 오랜만에 차트를 켰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분명히 접근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평가지만 그래도 그런 정도 봤을 때는 기업 괜찮은 것 같아. 사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일단 단기적으로 사실 분들도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일단 찍어 볼게요. 여기 15,800원. 여기가 아니다. 이걸로 찍을게요. 네. 자, 여기 15,800원 있죠? 15,800원 있고 15,400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13,000 이게 무슨 뜻인지는 좀 이따가 알게 되실 거예요. 이 의미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5월 27일이죠. 이 기준으로 잡았어요. 왜 이 기준으로 잡았냐면 월봉 차트를 보시면 왜 이 기준으로 잡았는지 아실 겁니다. 지금 15,000 그러니까 800원에서 여기에 매수가 누가 들어가 있냐면 평단이에요. 이 기간 동안 5월 27일부터 여기까지 기간 평단이에요. 자, 매수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매수 자체가 평단 전조가 저 정도 나온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들의 평단이 얼마 정도 나오냐면 여기입니다. 두 번째 이게 바로 개인이고요. 세 번째 외국인입니다. 누가 제일 유리한가요? 외국인이 제일 유리하죠. 외국인이 제일 유리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볼 때 지금 여러분들이 같은 개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하고 싸워야 돼요. 자기가 어느 포지션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를 잡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오늘 드리는 거니까 15,800원, 15,400원, 여기 13,900원, 기간 개인 외국인 평단입니다. 이것까지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단기 트레이딩 관점 대응하시는 분들도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랄게요. 네, 강의 끝난 거 맞죠? 네. 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은 유창희 전문가와 함께 선물 매매에 대해서 배워볼 테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게 주말 보내시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